어르신, 저기 화장실 칸 닦다 보면 구석 틈새에 때가 끼는데 그걸 마저 해야죠. 손님이 오면 냄새 나거든요. 40도 안 된 주임의 냉정한 목소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 꽂혀 들어옵니다.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변기소를 틀어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삐걱거리지만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내뱉지 못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전주 완산구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생산 과장으로 수십 명을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한 제복에 명찰을 달고 출근할 때마다 공장 입구에서 인사받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도심 사우나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평생 살아온 박영진이라고 합니다. 66살입니다. 아내 은숙이는 62살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익산 어느 요양원 주방에서 할머니들 드실 죽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연금 300만 원이라는 그 든든한 숫자가 왜 1년 만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구석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 둘을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돈 걱정을 달고 살았던 저는 딱 한 가지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른이 되면 절대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전북대 근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2살에 익산 국가산업단지 내 식품제조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생산직이었지만 묵묵히 야근을 자처하고 한눈 팔지 않았더니 40이 넘으면서 생산관리 과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과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줄 때의 그 묵직한 뿌듯함이 30년 넘게 제 자리를 지키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내 은숙이는 전주 효자동 토박이로 결혼 전부터 인근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이런저런 주방일을 도맡아 하며 제 월급이 모자란 달이면 군말 없이 채워줬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둘이서 전주 효자동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외동아들 진호를 광주에 있는 대학에까지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딱 30년이 걸렸습니다. 퇴직 발령이 나던 날 아침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묘하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쳐다보다가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통장 앱을 확인하는 순간 그 쓸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178만 원, 회사 퇴직연금 연계수령 95만 원, 개인연금보험 28만 원, 합산하면 꼭 301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은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월급쟁이 때보다 더 받는 거 아니야? 아내도 수화기 너머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전주에서 부부 둘이 살기에 300만 원이면 넘치고도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라와 회사와 제 자신에게 꼬박꼬박 연금을 부어온 결실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달콤함이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01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방심하게 만드는 독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전주 도심 사우나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고 있을 겁니다. 그 시작이 된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차였습니다. 퇴직하던 달 친구들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 삼천동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친구 중 하나가 제 낡은 소나타를 화재에 올렸습니다. 야, 영진아,
너 이제 퇴직했으면 차를 바꿔야지. 연금도 300 넘게 나온다는데 아직도 그 허름한 소나타 끌고 다닐 거야? 나이 드니까 품위 있는 차 타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깊게 박히던지요. 생각해보면 30년 넘게 다른 사람 쓸 식품 찍어내며 남들보다 자신을 뒤에 뒀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선물 하나쯤은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전주 서신동 현대자동차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업사원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알아서 안쪽 고급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정도 되시면 이 라인을 보셔야죠. 평생 고생하신 분이 보상받으셔야죠. 보상이라는 단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랜저 풀옵션을 전액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출고가 6,300만 원, 할부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12만 원. 영업사원이 계산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금 300이시면 할부금 내고도 180만 원 이상 남는데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때는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300에서 112를 빼면 188. 전주에서 부부 둘이 살기에 188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키를 받아주고 주차장을 나오는데 심장이 쿵쾅댔습니다. 서신동에서 완산구 쪽으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창밖 풍경이 달라 보이더군요. 내가 드디어 이 거리의 신사가 됐구나 싶은 기분이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분이 저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문의 손잡이를 잡은 순간이라는 것을요. 차를 바꾸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랜저를 끌고 친구들 모임에 나타나자 다들 야, 박과장 폭나는데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 맛에 취해 저는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아, 너 요즘 뭐하냐? 우리 전주 근교 골프장 한번 가자. 정처 없는 오후에 친구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해본 적도 없는 골프인데 시작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에 클럽 한 세트를 마쳤습니다. 완주 쪽 골프 용품점에서 이름 있는 브랜드로 맞추니 채 세트만 28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골프복 2벌에 신발까지 맞추니 다시 120만 원이 빠졌습니다. 주 2회 연습장 레슨비도 월 1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막상 라운딩을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그늘집 식사비까지 한 번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우습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나라에서 연금이 3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런데 사실 그 무렵부터 통장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숙이가 가계부를 보여주며 여보, 지난달 카드값이 480만 원이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라며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세서를 보니 차 할부금에 골프 관련 비용에 모임 때 낸 술값들이 빼곡했습니다. 은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연금 다 쓰면 나중에 우리 노후에 저축은 언제 해요? 저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30년 동안 공장에서 고생해서 이제 겨우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은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제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가장 크게 폭발한 건 우리 외동아들 진호가 데려온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진호는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전주 서부 신시가지 쪽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곳 원장 아들인 치과 의사를 형부로 두고 있다는 여자를 사귀어 왔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전주 효자동에서 한의원을 막 개원한 젊은 한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의사. 내 며느리가 한의사 사모님이 된다고? 두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전주 중화산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랜저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은 것도 솔직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가철군 효자동에서 개원했다고요? 거기면 내가 인맥도 좀 있고 해서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자연스럽게 제 네트워크를 과시했습니다. 그날 밥값만 35만 원이 나왔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데 장인 될 사람이 그까짓 밥값에 눈치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에 카드를 거침없이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호가 한의사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했는데 이런 날도 오네요. 저는 그래, 우리가 잘 키웠지 라며 핸들을 힘차게 쥐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어깨가 으쓱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오쓱함이 그 뒤에 올 고통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호가 어느 저녁 전주에 내려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무래도 가철이네 집안하고 상견례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쪽 부모님이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상견례 날, 우리 부부가 마주한 사돈댁은 전주 완산구에서 부동산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여유 있어 보였고 사돈 어른이 타고 온 차 역시 외제 SUV였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누다가 사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 애들이 전주에서 뿌리를 내리기로 한 만큼 신혼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자동 신도심 쪽에 요즘 분양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가 7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5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 사장님 쪽에서도 2억 5천 정도는 생각하고 계셨죠? 2억 5천. 그 숫자가 공기를 가리며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은숙이가 식탁 밑으로 제 허벅지를 꼬집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중에 그 돈이 없다는 걸 은숙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 할부에, 골프에, 이런저런 씀씀이로 퇴직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미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당연하죠. 내 자식 결혼하는데 그 정도야 해줘야죠. 걱정 마십시오. 사돈의 눈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더군요. 옆에서 진호가 아버지 정말요? 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 눈빛이 제 마지막 이성을 녹여버렸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숙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2억 5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차 할부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빡빡한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요? 저는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거기서 없다고 해. 사돈 내서 5억을 내놓겠다는데 우리가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우리 진호가 평생 기 못 펴고 살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전주 효자동에서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아파트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산인데 그걸 담보로 2억 5천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면서도 그놈의 체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전주 효자동 한 시중은행 지점 상담 창구 앞에 저와 은숙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행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박영진 고객님, 아파트 시세도 괜찮고 연금 수령액도 있으시니 2억 5천은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행원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상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2억 5천 원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 며느리 신혼집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날, 저는 가슴 한켠이 훈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7억 5천짜리 아파트에서 한의사 사모님을 데리고 살게 됐다는 자랑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제가 은숙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연금 300이 들어오는데 이자 좀 내고 살면 돼. 별거 없어. 은숙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은 전주에서 제일 알아준다는 대형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부럽다는 눈빛을 보냈고 사람들이 제 손을 잡으며 박 과장님, 진짜 로또 맞으셨네요. 한의사 며느리의 연금도 300이시라면서요. 라고 했을 때 제 어깨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25일 아침, 여느 때처럼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입금 연금 301만 원. 그런데 1분도 안 돼 연달아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출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172만 원. 출금, 자동차 할부금 112만 원.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01만 원 들어왔다가 284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건 고작 17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당장 내야 할 전기세와 관리비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숙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대출받을 당시 금리가 몇 달 사이 0.8포인트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 달 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30만 원 가까이 더 나온 겁니다. 통장 잔고 17만 원. 그 숫자를 확인한 뒤로 저는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은숙이가 알뜰하게 남겨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먹으면서 제가 30년 동안 공장에서 쇳가루 마시며 모은 결실이 고작 이것이냐 싶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다음 달 생활비는요? 은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일시적인 착오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고지서 한 장이 더 날아왔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 전환 안내 및 보험료 산정 통지서. 퇴직 후 은숙이를 피부양자로 등재해두었던 직장 건강보험이 만료되면서 우리 부부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겁니다. 전주 효자동 아파트 시세에 그랜저 차값이 더해지고 연금 수령액까지 반영되니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38만 원으로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들고 읍 사무소 민원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박영진 고객님은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합산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덧셈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자 172만 원, 차 할부 112만 원, 건강보험료 38만 원, 합계 322만 원. 그런데 들어오는 연금은 301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21만 원 더 많았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그랜저가 눈에 밟혔습니다. 한때는 저의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던 그 녀석이 이제는 매달 112만 원씩 뜯어가는 흡혈귀처럼 보였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서 이미 한 달 가까이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 넓은 도로를 달리던 그 기분은 이미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골프채는 창고 한 구석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레슨비 낼 돈이 없어서 레슨도 끊었고 친구들 라운딩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빠졌습니다. 가진 거라곤 번쩍이는 차와 명품 클럽 세트인데 정작 밥 살 돈이 없는 이 기괴한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은숙이가 부엌에서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부터 익산 쪽 요양원 주방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랜저 팔 거예요. 아니면 2억 5천, 지금 어떻게 갚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피로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아내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숫자들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막아야 이 구멍을 메울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이 차를 팔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주 평화동 쪽 중고차 단지에서 만난 딜러가 차를 보더니 현재 시세로는 3,800 정도 나와요 라고 했습니다. 6,300만 원을 주고 산 차가 1년 만에 3,800만 원이 된 겁니다. 할부 원금 남은 것이 4,900만 원이었으니 차를 팔아도 1,100만 원 빚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팔기로 했습니다. 1,100만 원 빚이 남더라도 매달 112만 원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차 키를 딜러에게 넘기고 주차장을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차가 뭐라고? 이 쇳덩어리 하나가 내 노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 시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왔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숙이가 익산 요양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지하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이 지금 제 노후와 닮아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다 빠져나간 자리. 차를 팔고 나서도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100만 원 할부 잔금은 퇴직금 나머지에서 긁어냈고,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건 이자 172만 원과 건강보험료 3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금 301만 원에서 210만 원이 빠져나가고 91만 원이 남았습니다. 부부 둘이 91만 원으로 한 달을 나야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세일 스티커 붙은 것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집어넣던 참치 통조림이나 두부 한 모가 이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은숙이가 요양원 주방 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든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려고 저도 부엌에서 서성했습니다. 평생 공장 다니며 부엌 한번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내가 두부조림을 만들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숙이가 요양원에서 돌아오며 문을 열더니 여보,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익산에서 오래 같이 지내던 파출부 언니가 오늘 우리 요양원에 점심 먹으러 왔더라고요. 그 언니가 저 알아봤어요. 어머, 은숙 씨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앞치마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때 그 차만 안 샀어도 2억 5천을 안 빌렸어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 안 해도 됐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60 넘어서도 요양원 주방에 세워놓은 겁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다고, 체면이 어디 있다고. 그 후로 친구들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아, 이번 달 삼천동 쪽에서 모임인데 나올 거야? 그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카드 충전할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단체 채팅방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박 과장, 한의사 며느리였더니 차 팔았다더라. 집도 뺏기는 거 아니냐더라 하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모임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동정과 험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다 보니 전주 서신동 골목길도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숨어 다녀야 하냐는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마당에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지막으로 손대지 않으려 했던 것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은퇴 전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실손보험과 암보험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자고 은숙이와 약속했던 우리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도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담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약하시면 납입하신 원금의 30%밖에 못 받으시고요. 이후로 암이나 중증 질환 발생 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해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을 내 손으로 걷어차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공과금과 약값이 없었습니다.
환급금으로 받은 돈으로 밀린 관리비와 핸드폰 요금을 내고 나니 또 빈 통장이 됐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주 완산구 복지관에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서류를 살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진 고객님, 지금 자산 기준이 좀 높아서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되시고요. 하지만 시니어 사회공헌 일자리는 신청하실 수 있어요. 경비나 시설 관리직 연계도 가능하고요. 저는 경비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주 서신동 한 피트니스 센터 내 사우나 시설 청소 일자리가 연결됐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통을 들고 서는데 30년 전 공장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떨렸는데 지금도 떨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기대로 떨렸고 지금은 두려움으로 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주임이 어르신, 이 구석 틈새에 때가 끼는데 그걸 마저 해야죠. 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그 첫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녁 전주 시내에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사이에서 제 자리는 어디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허탈함 속에 아주 조그맣게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비록 변기를 닦는 일이었지만 내 힘으로 오늘을 버텼다는 사실이 오랜만에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감각이 제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서게 만든 작은 손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우나 화장실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나오는 돈이 145만 원입니다. 예전 공장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제 통장에서 가장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은 내가 무릎 꿇고 번 돈이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함부로 못 씁니다. 이 청소일에 연금 301만 원을 더하면 총 446만 원입니다. 이자 172만 원과 건강보험료 38만 원을 내고 나면 236만 원이 남습니다. 은숙이도 익산 요양원 주방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법니다. 합치면 366만 원. 퇴직 전 월급보다 훨씬 적지만 더 이상 통장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은행 독촉 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겁니다. 아들 진호도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왜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 지금이 제일 편해.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당당한 순간이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말하고 나서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의사 사위 눈치 보며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 남의 화장실을 닦더라도 내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자유롭습니다. 요즘 저는 친구들 연락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아, 나 요즘 피트니스 센터 청소 일해. 돈은 적지만 마음은 편해. 그렇게 말하니 친구들이 오히려 응원해 주더군요. 야, 박과장, 너 진짜 멋지다. 나도 그렇게 용기 내고 싶다. 라고요. 번쩍이는 그랜저를 끌고 다닐 때보다 낡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지금 제 모습이 더 자유롭다는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위로 삼아 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게 없이 사는 것과 품위 없이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차가 없어도 버스가 있고, 골프를 안 쳐도 완산 구공원 산책로가 있습니다. 은숙이와 저녁에 전주 한옥마을 쪽을 걸으며 500원짜리 호두과자를 나눠 먹을 때 그 행복이 제네시스 뒷좌석에서 느꼈던 우월감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체면은 한순간이지만 진짜 평온함은 오래 남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께 제 피눈물 섞인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금 300만 원은 부자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노후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오면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300만 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가 차량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가 얹히는 순간 연금은 통장을 거치는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지역 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집과 차의 가치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야 알게 됩니다. 저처럼 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퇴직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식 결혼에 노후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2억 5천을 대출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내는 60 넘어 요양원 주방에서 일해야 했고, 저는 피트니스 사우나 화장실을 닦으며 40대 주임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손 안 빌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의 행복도 흔들립니다. 아들 진호가 상황을 알고 나서 흘린 눈물을 보며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돈 앞에서 기죽지 말자고 한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식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짐을 지워준 겁니다. 집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뒤 남는 돈으로 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빌려서 자식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건 자식과 부모가 함께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셋째로, 퇴직 후 고가의 자산은 짐입니다. 수입이 고정된 이후에 비싼 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건 매달 지갑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할부금은 물론이고 보험료, 연료비, 정비비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까지 올려놓으니 비싼 차는 사방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은퇴 후 차는 이동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실용적인 중소형 차면 충분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내 통장 잔고가 중요합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말은 제 인생이 증명해드렸습니다. 넷째로, 반드시 몸을 움직여 일하십시오. 연금이 충분하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돈을 떠나서 일한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을 사회와 연결해 줍니다. 저는 화장실을 닦으면서 오히려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우울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나 지자체 사회공헌 일자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쉬더라도 마음은 바빠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전주 서신동 그 낡은 연립주택에 삽니다. 효자동 아파트를 팔 뻔했다가 다행히 지키기는 했지만
요즘도 가끔 이자 걱정에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은숙이와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오늘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 저 청소하다 웃긴 일이 있었는데 라며 수다를 떠는 그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랜저 타고 골프장에서 퐁 잡던 시절에는 역설적으로 이런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은숙이가 요양원에서 가져온 할머니들 생신 케이크 사진을 보여주며 이 할머니가 오늘 웃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저도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노후입니다. 여러분, 연금 300만 원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이 품위 있게 쓸 돈이 아니라 절약하고 지켜야 할 생명선입니다. 거기에 고가 차량 할부를 얹고 자식 결혼 자금으로 대출을 보태는 순간 그 300만 원은 한 달도 안 돼 사라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을 지키고 내 몸을 움직여 죽음이라도 보태며 아내 혹은 남편과 소소하게 된장찌개 끓여 먹는 그 일상이 진짜 황금 노후입니다. 번쩍이는 차도 9억짜리 아파트도 남들의 부러운 눈빛도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오늘 흘린 땀방울만이 그 식탁을 채워줍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혹은 나도 그럴 뻔했는데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영진의 참외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나 월세가 있으신가요? 만약 부부 합산 연금이 매달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면 재벌 부럽지 않다. 노후 걱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 없었던 500만 원짜리 노후가 어떻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수 있는지 그 뼈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금리가 싸니까 대출 좀 받아서 투자하세요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내일 당장 수억 원짜리 도장을 잘못 찍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최은성. 올해 68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 만수동의 어느 낡은 빨간 벽돌 빌라 3층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좁은 계단을 오르다가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며 주저앉았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그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백구 센트럴파크 공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침이면 호텔 같은 조식을 먹고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저녁이면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침이 마르도록 부러워했어요. 야, 최이사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와이프는 교감 선생님 출신에. 너는 임원 출신에. 둘이 합쳐 연금만 500이라며. 숨만 쉬어도 대기업 과장 월급이 나오네?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다가 교감으로 퇴직했습니다. 34년을 근무했으니 사학연금이 매달 310만 원씩 나옵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이었지만 관리이사까지 지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1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합쳐 월 490만 원에서 500만 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꽂히는 그 돈은 강철보다 단단한 우리 부부의 갑옷이었습니다. 거기에 송도 아파트 시세는 한창 좋을 때 12억을 찍었었죠.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에 매달 꽂히는 현금 500만 원, 누가 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단단하던 500만 원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도장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담보 제공이서,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 보증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로 쓴 아파트 매도 계약서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요. 송도 아파트는 남의 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많던 연금 500만 원은 매달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자마자 아들의 빚과 이자로 40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100만 원으로의 낡은 빌라 월세와 병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몇만 원뿐입니다. 어제는 제일 친했던 후배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의금 5만 원이 무서워서 간에 만회하다가 결국 못 갔습니다. 밥값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가서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한 제 모습이 들킬까봐 숨어버린 겁니다. 화려했던 송도 사모님이었던 제 아내는 지금 우울증 약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꼬박꼬박 연금 붙고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평생 번 돈을 다 날리고 이 나이에 1,5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식한테 절대 돈 안 줄 거야 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착해서 사업 같은 거 안 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믿음이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부디 제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연금 귀족이라 불리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노후 파산이라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의 3년 전 일상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송도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 거실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분필 가루를 마시며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탁 트인 거실창 밖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머리 조아리며 중소기업 임원까지 버틴 저 역시 그 소파에 앉아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은근히 연금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달 10일이면 아내의 통장으로 사학연금 310만 원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면 제 통장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80만 원이 들어왔죠. 세금 다 떼고 우리 부부 손에 온전히 들어오는 현금이 매달 49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한 푼 없는 시세 12억짜리 아파트에 매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나오는 참 그 풍족한 현금 흐름은 우리 부부의 눈을 가리는 아주 두꺼운 안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넘치는 여유가 우리 부부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 박 씨가 은퇴 후에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밥값을 계산하며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박서방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 나처럼 품이나 지키면서 살지. 힘들면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연락해라. 그날 제 카드로 극은 회식비 2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친구를 은근히 무시하며 내 인생이 정답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오만한 짓이었습니다. 제 아내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깐깐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아내는 퇴직 후 세상 물정 모르는 우아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백화점 문화센터로 프랑스 자수를 배우러 다녔고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생했으니까의 정도는 누려도 돼 아내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늦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42살 외동아들 민석이가 갑자기 평일 낮에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평소라면 회사에서 한창 회의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들 녀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들의 축처 어깨를 보는 순간 완벽했던 우리 부부의 노후 시나리오가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놀라서 너희 시간에 웬 일이냐?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하고 묻자 아들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상사와의 극심한 불화로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잠깐 쉬면서 다른 데 알아봐라. 아비가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연금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혹이었죠.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두꺼운 사업 계획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후는 연금 500만 원을 넘어 매달 수천만 원이 꽂히는 재벌 부럽지 않은 삶이 될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샴페인 잔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시흥 150인 도시에 그 넓은 도로변이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제 예전 직장 동료들이 보낸 축하환과 아내 소영이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보낸 화분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죠. 오후 5시가 되자마자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0평짜리 거대한 매장에 25개의 테이블이 순식간에 꽉 찼고 밖에는 대기줄까지 늘어섰습니다. 주방에서는 최고급 한우를 써는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홀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그야말로 잔치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긁는 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가게 마감을 끝낸 아들 내외가 양손 무겁게 송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아들이 제 앞으로 불룩한 흰 봉투 하나를 쑥 내밀더라고요. 만져보니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잡혔습니다. 무려 현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픈 첫 달 매출이 1억을 찍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상가 월세 350만 원 내고 고기값 떼고도 순수익이 3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건 두 분 용돈입니다. 앞으로 매달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만 있던 아내는 200만 원짜리 돈봉투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는 짜릿한 쾌감이 폭죽처럼 터져 올랐죠. 그날 이후 제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해전 직장 동료들과 골프 모임 친구들을 죄다 불러 모아 백호신도시 아들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고급 소고기 특수 부위를 산더미처럼 식혀놓고 폭탄주를 돌렸죠. 친구들이야. 최사 내 아들 진짜 대박났다. 규모가 무슨 기업이네 기업하며 지켜세울 때마다 저는 짐짓 겸손한 척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에이 다 빚내서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지가 알아서 저렇게 잘 굴러가니까 우리 부부는 그냥 연금 500만 원 나오는 거 쓰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려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50만 원어치 밥값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자 카운터에 있던 아들이씩 웃으며 제 친구분들 오셨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 달콤한 뽕에 완벽하게 취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장난감 하나를 사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던 사람이 백화점 유아동 코너에 가서 150만 원짜리 전집 세트를 일시불로 긁어버리더군요. 여보 우리 연금이 500만 원인데 민석이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주지 거기다 이자 100만 원 내고도 가게에서 돈이 수천만 원씩 남잖아. 우리는 이제 진짜 부자야. 아내의 그 말에 저도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빚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 보였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500만 원의 연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은커녕 나중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폭탄 같은 세금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송도 아파트 거실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꿀맛 같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탄탄대로 황금빛 일색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장사라는 게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와 초자 사장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눈 부시던 개발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이 거친 자리에 드러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웠습니다. 오픈 첫의 대박은 어쩌다 찾아온 운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백오신도시 정육식당은 그 후로도 6개월 넘게 거침없이 순항했습니다. 신도시 엄마들 사이에서 고기질 좋고 놀이방 시설이 완벽한 식당으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매달 말일이 되면 제 통장으로 어김없이 200만 원씩 아들의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나오던 우리 부부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500만 원에 아들이 주는 200만 원까지 더해지니 매달 현금 7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숨만 쉬어도 700만 원이 생기다니요. 송도 42평 아파트 대출이자 100만 원을 내고도 600만 원이 고스란히 수중에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통장에 다달이 큰 돈이 쌓이면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요. 저와 제 아내 소영이가 딱 그랬습니다. 현금이 넘쳐나니 우리 부부의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유기농 명인 1호 마크가 붙은 비싼 식재료만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죠. 아내는 동네 친구들을 이끌고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턱 샀고 저는 주말마다 캐디피 걱정 없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영업에서 오픈 후 첫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진짜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내년에 터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각종 시설 수리비를 위해 꽁꽁 숨겨둬야 하는 남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와 교사로만 살았던 우리 부부와 대기업 회사원 출신인 아들놈이나 그 생리를 알 리가 없었죠. 그저 매일 밤 카운터에 찍히는 수백만 원의 매출 숫자가 영원할 거라 믿고 펑펑 쓰기 바빴습니다. 아들 내외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번쩍거리는 수입 대형 수요보를 끌고 송도집 지하 주차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사람은 차가 명함이더라고요. 세금 털려면 리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럴싸한 아들의 핑계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최고급 공진단과 2+1호 세트를 사들고 와서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호강해요. 민준이 영어 유치원 친구 엄마들도 다 저희 부러워한다니까요 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은행에 빚진 4억 원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묘한 우월감마저 자리 잡았습니다. 역시 대출도 능력이다. 남들은 빚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나는 과감하게 베팅해서 내 새끼 사장 만들고 이만큼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건방진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 후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늦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보는 옛 동료들을 볼 때면 속으로 혀를 끌듯이 찼습니다. 나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늙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 500만 원짜리 연금 통장은 그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뒷배일 뿐 평생 헐었을 일조차 없는 완벽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오픈 딱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송도 아파트 거실에 모여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1년 동안 고생했다며 아내와 제게 빳빳한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었고 우리는 크리스탈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호수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고 42평 아파트의 공기는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푹신한 가족 소파의 깊숙이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다이아라서 갚아지고 있고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새끼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립니다. 제 인생 68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완벽했던 1주년 파티의 샴페인 거품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정확히 개업 1년 2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그날 저녁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아들 내외를 송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아들 녀석은 며칠 안 가은 떡진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내신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집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볼게요라고 눈물로 사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님, 그러게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로 안전하게 가자고 했잖아요. 아버님은 어른이시면서 민석 씨가 무리하게 개인 식당 차린다고 할 때 왜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경매 넘어간다고 저희 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오히려 시애비인 제 탓을 하며 악을 쓰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벌개진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 영어 유치원도 당장 이번 달부터 끊게 생겼어요. 엄마들 모임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해요. 아버님, 어머님, 연금 합쳐서 500만 원 나오시잖아요. 대출 좀 더 당겨서 막아주셔야죠.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는데 명절마다 2+1호 세트를 사들고 와서 제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던 그 살가운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핏줄이고 나발이고 그저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폐악질을 멍하니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은 그만에 그 소리만 지를 뿐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따르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아내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와장창 떨어뜨리더니 뒷목을 잡고 쿵 쓰러졌습니다. 여보, 소영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부르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제 꿈자리를 어지러붑니다. 아내가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동안 결국 아들의 고깃집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던 그 화려한 식당은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 바닥 권리금이라도 몇 천만 원 건질 줄 알았습니다. 웬걸려 경기가 바닥이라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씨가 말랐고 당장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마저 다 까먹을 판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철거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억 단위 돈을 쏟아부어 만든 최고급 인테리어와 숙성고를 때려 부수기 위해 도리어 1,500만 원이라는 원상 복구 비용을 제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망하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이 든다는 잔인한 자영업의 현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 경매를 막는 일뿐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낙찰되고 남은 빚까지 평생 족쇄처럼 짊어져야 하니까요. 저는 결국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 중개사에게 바지가랑이를 매달리듯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내일 당장 현금 뽑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파죠.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한때 시세 12억 원을 호가하며 제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송도 백구의 42평 아파트. 저는 그 집을 피눈물을 머금고 단돈 8억 5천만 원의 금매로 던져버렸습니다. 대출 원금 4억을 갚고 제가 몰래 받았던 제 이금융권 대출을 갚고 아들 녀석의 밀린 거래처, 미수금과 직원들 퇴직금까지 싹 다 정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딱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500만 원의 든든한 연금 성벽은 단 1년 만에 재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송도 아파트를 비워주던 이산한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매섭더라고요. 42평짜리 넓은 집에 꽉 들어차 있던 최고급 가구와 가전 제품들은 새로 이사 갈 집에는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던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천연 가죽 소파 아내가 아끼던 대형들리의 화려한 원목 식탁까지 전부 딱지 하나 붙이지 못하고 중고 가구 수고 업체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인부들이 흠집 하나 없는 그 고급 가구들을 짐짝처럼 트럭에 쾅쾅 집어 던질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알량한 자존심과 영광의 시간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도착한 곳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어느 언덕배기에 있는 지은 지 20년도 넘은 빨간 벽돌 빌라였습니다. 대문을 열면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는 15평 남짓한 투룸이었죠. 저희 손에 남은 마지막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탈탈 털어 간신히 구한 전세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3층까지 올라가야 했는데 관절이 안 좋은 아내는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도 몇 번이나 계단에 추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어찌나 원망스럽고 밉던지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화려한 야경이 보이던 통창 대신 우리 집 거실 창문 밖으로는 앞집 베란다에 널린 색바랜 빨래와 녹슨 실내기만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마주한 진짜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존엄이 무너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저희 부부 통장에는 여전히 매달 25일이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500만 원이 꼬박꼬박 꽂힙니다. 남들이 들으면 전세집이라도 구했고 연금 5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살만한 애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 돈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든든한 갑옷이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가 찍히기가 무섭게 눈높아는 사이버머니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아들 녀석이 고깃집을 폐업하면서 미처 갚지 못한 거래처, 미수금과 비치의 자네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법의 구제를 받고 있지만 아비된 도리로 아들 통장에 빨간 딱지가 붙고 채권 추심원들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식당을 살려보겠다고 마지막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쓴 고금리 빚에는 제 이름으로 보증까지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매달 나오는 연금 500만 원 중 350만 원이 고스란히 그 남은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남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숨만 쉬어도 빚이 깎여 나가는 지옥 같은 채바퀴에 갇혀버린 겁니다. 남은 15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안에 우울증 약값과 무릎 병원비를 치르고 나면 저희 부부의 한 달 순수 생활비는 고작 50만 원 남짓입니다. 백화점 지하마트에서 유기농 식재료만 담던 아내는 이제 저녁 8시가 넘으면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여보 떨리로 나온 시금치가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하네. 이걸로 국 끓여 먹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멋쩍게 웃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목이 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 떠보지도 않았을 유통기한 임박인 스티커가 붙은 부와 콩나물이 우리 부부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부잣집 도련님 소리를 듣던 손주는 평범한 동네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던 며느리는 동네 맘카페를 탈퇴한 뒤 근처 한식 뷔페 식당의 주방 보조로 파트타임 일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벤츠 수요부를 몰던 제 아들은 낡은 오토바이를 한 대 중고로 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 늦게까지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대기업 명함 버리고 고기 장사 대박을 꿈꾸던 42살 가장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결말입니다. 솔직히 처음이 빌라로 이사 왔을 때는 세상을 다 원망했습니다. 억울해서 매일 밤 소주를 물처럼 마셨고 화병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섭도록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이 좁고 퀵한 빌라 거실에 앉아 마시는 100원짜리 믹스 커피 한 잔에서도 아주 작은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송도의 42평 아파트는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이렇게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먹고 아내와 단두이 빌라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내의